다음 주 보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 다음 주가 4월 말이네요. 그러면 5월 7일까지, 5월 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력경제가 30일 날 중간고사를 온다고요? 네. 그럼 그 주는 저희도 중간고사 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는 오전에 조성공 교수님 강의 있고 시험 보시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레포트지만 그냥 인플레스 시험 보는 것처럼 하시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교수님 5월 7일 혹시 가는 어떻게? 5월 7일은 해야죠. 지방달인데 그냥 어버이날이라서 지방가는 건데. 그래요? 예. 5월 5일 어린이날이고요. 그렇게 강의해야 돼. 30일 날 강의를 하죠. 그게 나는 게 예. 싶어서 저는 되는 거. 그냥 이렇게 두 주나 빼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네. 30일은 강의를 하고 네. 5월 7일에 중간고사 보는 거 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7일은 그렇게. 아니 저는 이제 시험 보고 또 강의 들으면 여러분 힘드실까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 다 빠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시험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인터넷까지 찾아서 많이 적으라고 오셔가지고. 네. 문치장님이 그래요? 네. 지도 근데 저희 끝나고 다음 날 가나? 나중에? 바로 왔습니다. 제가 와서 빨리 강의해야 되니까 빨리 다 달라고. 근데 교수님 문천장님 아니에요? 조교가. 네. 그럼 뭐 조교 오고 끊으라 그러지. 문천장 아니면 아니 왜냐면 그 시간은 제 권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수업 시간 중에 보면 그 수업 시간을 다 할 수 있는 분량을 해야지 그거를 넘는 분량을 내면 그거는 아니지. 자기도 그렇게 내면 못 볼 걸. 학생들한테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시험이 일찍 안 끝날 것 같다라고. 네, 하여튼 뭐. 네. 근데 무슨 시험을 근데 나 이거 여담인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예. 그 여성 장관 두 분이 여기 강의하셨다는 거. 그 강의 들으신다. 여기는 안 계시죠? 누구? 지금 환경. 지금 하나진 박사. 지난 학기. 아까 오다가 조성공 교수님 만났는데 지금 남자 교수님들 좀 뻘쭘하다. 여성 장관이 3명인데 2분이 여기 김현숙 교수는 작년 지난 학기까지인가 학과장 베네수크 학과장 하셨고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그거고. 그럼 그 두 분이 계속 강의하시는 못하시는 아니 못하시겠죠. 장관들은 어떻게 강의? 뭐 정말 인사청문회에서 잘리면 뭐 강의. 하나진 박사는 이번 학기 원래 강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4학기 이제 환경경제 강의하실 건데 저렇게 되면 이제 안 하시는 거죠. 저는 너무 다르네요. 이제 통계 자료를 위주로 본다고 했는데 그 전에 지금까지 한 거에 간단히 좀 복습을 한번 하고 뭐 강의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가중해지 분석해서 추론과 검정과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 대표본이라고 한 거는 표본이 큰 거, 라지 샘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본 수가 굉장히 많은 거, 큰 거. 우리가 지금까지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제 모든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OLS 특징은 오더리 리스트 스퀘어. 그래서 이게 이제 최소 자수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 가정은 가정이 뭔지 한번 이거는 저기 기존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쓰셔도 되고, 첫 번째 과정은 모수들에 대해서 선형 모형이라고 있죠. 그래서 뭐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1 만약에 선형 변수가 k개가 있다면 다 kx, k 이러한 모형, 선형 모형의 형태를 띠고,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임의 추출, 표본의 임의 추출 과정. 그래서 모형에 따른 n개의 관측값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한 공선성이 없다. 없다는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변수 간에 독립변수가 정확한 선행관계가 없다. 선행관계가 없다는 것 과정이고, 네 번째 과정은 오차항의 조건부 평균이 0이라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0이라는 네 번째 과정이고, 다섯 번째 과정은 오차항의 동분산, 오차항은 동분산을 갖는다는 과정. 그래서 이건 수학 이렇게 그리고 여섯 번째 과정은 이 오차항은 설명변수와 독립이고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기분포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이런 식의 정기분포를 갖는다, 이런 이제 6개의 가정이 이제 우리가 그 OLS를 보면서 봤던 주요 과정인데, 이제 이 첫 번째 4개의 가정하에서는 기대값과 불편성,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베타 헬 추정 베타 헬이라는 게 그거의 기대값을 취하면 모수의 그냥 베타 모수의 값과 같게 된다는 그런 것들이고, 다섯 번째까지 가정하에서는 분산의 식 분산의 식이라는 거는 이거 있죠? 이게 베타 J가 이거 추정량의 그 분산은 이렇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불편성은 이거죠. 이거 베타는 베타 J하고 같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다섯 개의 가정하에서 가우스-마르코프의 정리가 성립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 베타 J가 가우스-마르코프 정리는 이게 베타 이 J가 블루라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에서 분산이 가장 작은 불편 추정량이라는 그런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러한 가정하에서 성립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표본이 이제 진짜 굉장히 큰 라지샘플인 경우라고 하면 이런 가정하에서 일치성하고 전근적 정규성, 어스퍼트 노멀티라는 그런 특징을 지닌다고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일치성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확률을 의미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건 베타 J라고 팩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베타 모수. 이건 우리가 실제로 추정량 그 차이가 이거 엡실론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이 두 차이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은 확률이 1이 된다는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의 값이 표본이 커지면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하면 이렇게 프로를 리밋해가지고 이게 무한대로 가면 이 표본 크기가, 그리고 이게 이 추정량이 우리가 추정량 구한 게 모수의 값과 모수와 같게 되는 확률을 거의 1이다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해요. 이제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본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통계적으로 검증하거나 할 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치성이라는 건 이제 이 베타 J 히트가 베타 J가 된다는 거, 이제 표본이 커지면, 그리고 정근적 정규성이라는 것, 이것도 이제 표본이 크게 되면 어떤 우리가 여섯 번째 이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베타 J 추정한 게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설 검증할 때 T 통계량을 가지고 검증을 했잖아요. 근데 그 T 통계를 가지고 검증한 이유는 우리가 그 가설 검증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추정하는 이 모수가, 예를 들어서 이 베타1이라는 게 실제로 이 베타1이 0이 값이 아니라고 하면 x1이라는 설명 변수가 y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0이면 이게 빠지니까 x1이 y 값에 영향을 못 주는데, 이게 0이 아니라고 하면
x1이라는 상승변수가 y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베타 1이라는 이 모수가 0의 값을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히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해야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베타를 모수를 모르니까 우리 이제 추정량을 가지고 하는데 그 추정량을 가지고 할 때는 이 해트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T 분포 정규 분포가 아니라 T 분포를 가지고 가사 검증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표본 수가 돼야지 사실은 이러한 현실적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표본 수가 작으면 정규 분포를 한다는 가정을 하기가 곤란하죠. 근데 만약에 그 표본이 수가 엄청 크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 그런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T 검정이나 F 검정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이 큰 경우에는 그냥 이런 T 검정을 우리가 이건 이제 표준화된 건데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고 이제 표본이 크면 뭐 이런 유리한 점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계량 경제를 전공하시는 분들 항상 뭐 추정하고 했을 때 이 충분한 표본을 가지고 이걸 추정했는지를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표본 숫자가 작으면 우리가 이 추정한 이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T값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추정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기준을 우리가 중심 국한 정의에서 한 샘플 사이즈가 최소한 30개 정도가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보통 이제 정규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가사 검정을 T 분포나 이런 거 통계량 같은 걸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을 하지만 샘플 수가 작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 샘플 수가 엄청 커지면 당연히 그거는 분포 정기 분포를 하고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고 그래서 F 검정이나 T 검정 같은 거를 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표본의 숫자가 많은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냐니 그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옛날부터 그런 통계를 잘 구축한 나라들은 충분한 통계, 특히 시계열 자료 같은 경우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가 통계를 비교적 그게 나쁜 편은 아닌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나쁜 편은 없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통계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하면 특히 이제 연간 자료를 가지고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이 시계열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엄격한 계량경제 전공에서 엄격하게 그런 걸 따지는 분들은 그냥 의미가 없다고 3, 40개 가지고 추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의미를 굉장히 크게 중요시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았는데 1980년부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았다고요. 그러면 80년대, 90년대, 한 40개 정도 되잖아요, 시계열이. 그럼 그거 시계열이 부족한 경우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분기자료로 쪼개든지 분기 데이터가 된다고 하면 그럼 4배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월 자료를 이용하면
12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480개가 되는 거죠. 40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연관 자료보다는 분기나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 소비 계절성이 크기 때문에 원자료나 분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야지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표본의 수하고 상관없이 원자료나 분기 자료 가지고 많이 하지만 하여튼 그 연관 그런 어떤 그 계절성이 없는 그런 변수들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이제 그렇게 분기나 원자료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스몰 샘플을 냈다는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여튼 그 표본은 우리가 이런 회귀 분석할 때 표본의 수는 가능한 한 많은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중회귀 분석과 관련한 생각해볼 만한 추가 주제 뭐 있느냐를 좀 정리한 건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몇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사용한 그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로그를 붙여 쓸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그때 통계량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래서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인지, R스퀘어라든지 아니면 T통계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판단 종합적으로 해서 본다고 했는데, 로그를 취하지 않는 그 변수들, 가능한 로그를 취하지 않는 그런 변수들은 연도로 측정되는 변수들. 연도, 내가 지금 사용한 데이터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다. 근데 연도를 집어넣는 그런 거는 이제 로그를 보통 안 붙이죠. 근데 연도를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추세 변수라고 해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그 변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알기 위해서 추세 변수라는 거를 트렌드 변수로 해서 보통 첫 번째, 시계로 첫 번째 값을 1 주고, 그 다음에 2, 3, 4, 5, 6, 7, 8. 그래서 하나씩 그 값을 늘려가면서 그 트렌드를 잡기 위한 그런 변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트렌드 변수 같은 거에 로그를 안 붙이고 그냥 T값을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쓴다는 거죠. 그리고 분율, 퍼센티지로 되어 있는 거, 증가율하고 증가율, 이런 것도 로그를 잘 그걸 로그를 붙이면 그 개수값이 뭘 의미하는지 해석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증가율의 증가율이라는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백분율로 나온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로그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죠. 그리고 값이 0이거나 음수가 될 수 있는 변수들에도 로그를 취하지는 않죠. 왜냐면 이 값이 0인 거에 로그를 취하면 에러가 나는 수가. 왜냐면 최소한 그러니까 로그를 붙인 값이 0이 되면 몰라도 여기에 이렇게 x값이 0이라고 하면 이거는 로그 0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x가 0인 거 변수 이렇게 시계열 별을 이렇게 우리나라 연관자료 같은 것도 시계열이 좀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모형을 써가지고 뭘 하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이게 1980년부터 이렇게 쭉 해서 2020년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값이 뭐 0이고 뭐 띄엄띄엄 중간에 한 0이 몇 개씩 있다고 합시다. 이거 로그를 붙이면 이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0이기 때문에 그냥 0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로그를 붙여서도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0.00001 이런 식으로 값을 주면 이게 그 로그를 붙였을 때 0의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전적으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샘플을 좀 살리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되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가 자유도 이 R스퀘어가 지난 강의에 R스퀘어는 설명변수를 추가시키면 R스퀘어가 커진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R스퀘어가 커지면 모형의 설명력이 좋아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전망하는 모형 같은 거를 설정해서 추정할 때 R스퀘어가 가능하면 R스퀘어 높은 거를 선택해서 이제 전망 모형으로 택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설명변수가 많아지면 R스퀘어가 커진다고 해서 설명변수를 그러면 무조건 더 많이 늘리면 좋으냐? 그건 아니죠. 관련 없는 설명변수를 넣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정된 R스퀘어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설명변수, 이게 조정된 R스퀘어, 설명변수가 많아질 경우에 그 설명변수를 고려한 R스퀘어를 만드는데 보통 그래서 R 스퀘어로 하는데 이건 R스퀘어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거는 여기 스퀘어를 붙였지만 R스퀘어 값이나 이 설명변수 이 개수에 따라서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 엑셀에서 마이너스 나오는 게 없는데 이제 여기 결정계수 이게 R스퀘어고 이게 조정된 결정계수가 이게 R 스퀘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과제하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예제 하나 있었는데. 근데 시계열 자료에서는 R스퀘어가 R스퀘어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 찾기 힘들고 하여튼 그래서 알바스퀘어를 보통 많이 써요. R스퀘어보다는 그냥 쓸데없는 설명변수로 가지고 판단하는 거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보통 리포트 할 때도 알바스케어를 많이 리포트하면 아스케어보다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통계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제와 관련해서 중간 그 과제 제가 이제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즘 관심이 많은 연구 분야는 세제와 그러니까 여러분 탄소 중립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건 사실은 뭐 정권이 교체되고 계속됐건 뭐 교체되건 뭐 상관없이 탄소 중립은 회피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가 안 하겠다고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게 어떤 경제 제재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뭐 그 나라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대거래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제재를 받을 확률이 높죠. 뭐 탄소 국경 조정세라든지 이게 좀 아직 뭐 계속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새로 거부되고 새로운 안을 또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만약 그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탄소 배출과 관련된 규제를 정부가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거래에서 굉장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뭐 배출권 거래제라는 거 지금 하고 있지만, 근데 배출권 거래제라는 거는 지금 발전부 전환 발전 부분하고 산업에 적용이 되는 대규모 사업장에 한해서 하고 있죠. 조그만 사업장들 안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별게 없어요. 그래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 탄소세 도입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고요. 지난 작년에도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 대선에서도 이게 굉장히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 특히 떨어진 양반이지만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탄소세를 부과해서 그걸 가지고 기본소득에 활용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니까 용의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탄소세를 도입해가지고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탄소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그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매년 그게 일정액이 주어져야 되는데, 내가 탄소세를 부과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이 탄소 세수가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기본소득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이제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기본소득은 별개로 치고 어쨌거나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세금 같은 걸 부과해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이제 크게 에너지 가격에 정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있고, 아니 규제를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는 석유가 대표적인 석유 제품 가격이고, 이게 옛날에는 석유 제품 다 고시 가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해주는 가격에만 팔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석유 가격 자유화가 돼가지고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그 가격을 정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데, 정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석유 제품에는
세금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세금을 조정하면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유류세잖아요. 유류세율이 30%까지 확대하는 거 언제부터죠? 하여튼 뭐 유류세는 기본세율이 있고 탄력세율이 안에 있는 30%를 정부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기본세율이 100원이다 그러면 130원까지 부과할 수도 있고 70원까지 낮춰서 부과할 수도 있고, 요거는 정부가 그냥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을 안 고쳐도 돼요. 근데 기본세율 100원을 고치려면 이건 법을 고쳐야 돼요.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탄력세라는 걸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 기본세율만 하나만 그 법에 만들어놨으면 이렇게 세금 가격 조정, 세금 조정할 때마다 법안을 국회의회에서 그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석유 제품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은 그 안에 있는 30% 사이에 그 탄력세율을 적용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연탄 같은 경우, 발전용 연탄에도 정부가 이 세금을 붙이죠. 세금. 그래서 여기 석유 제품에 붙이는 세금은 우리나라 에너지에 붙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 개별 소비세가 있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수송용에 붙이는 거예요. 휘발유하고 수송용 경유에만. 나머지는 다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 가격 규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네트워크 에너지, 뭐 전력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건 정부가 요금 조정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준을 결정하죠. 근데 이제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많은 그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탄소세라는 거를 만들어서 부과를 하자는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탄소세가 될지 않을까. 근데 기존의 그 에너지에 붙는 세금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교통에너지 환경세거든요. 이거를 탄소세로 돌려서 뭐 세금을 높여가지고 부과하자 그런 그 논의가 주로 많이 됐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법안이 또 용해인 의원이나 뭐 정의당의 정의당에서 그런 식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환경과 관련해서는 그 탄소 배출에 따른 그 세금도 있지만, 환경 오염물질, 뭐 싹스나 낙스나 아니면 미세먼지 피해 그 관련해서 그 대기 오염물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과세 사실 딱히 그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해서 과세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는 사실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탄소 배출과 관련된 세금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건데, 그럼 뭐 세금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뭐 이거는 하여튼 뭐 차치하고,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럼 이제 막 이런 데다가 여기서 탄소세를 새로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된 세제를 차제에 뭐 에너지와 관련된 걸 이렇게 묶어서 뭐 구조를 어떤 식으로 그런 거가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도 만약에 탄소세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과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에 붙이는 그 세금이 탄소세를 추가해야 할 만큼 많은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죠. 만약에 탄소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탄소세를 추가해서 부과해야 된다고
해놓고 딱 봤는데 우리나라가 기존에 에너지에 굉장히 그 세금 비중이 높다, 과세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다 추가로 과세하는 건 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따져볼 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세액 구조나 뭐 그 얼마나 과세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사전적으로 좀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동기를 잡고 연구를 이제 진짜 그런 데이터 이런 거 뽑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런 것과 관련된 자료들 그게 여러 가지 다 그래서 통계를 그 정리를 해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거는 어떤 자료냐 하면 이거 이제 여기 이제 국가고요. 인구예요. 100만 단위로 표시된 인구. 이게 제가 사실은 1991년부터 다운받은 다시 연금 조정을 좀 하려고 해요. 시계를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고 국별로 이제 ABCD 순으로 쭉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근데 이거는 인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국의 GDP인데 10억 달러 단위는 10억 달러고 2015년 불변 가격 2015년 환율을 적용한 달러 기준의 GDP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올려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 중간과제에 사용하셔도 돼요. 이걸 활용해서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혹시나 뭐 다른 나라 무슨 사례 뭐 자료를 뭐 급하게 구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제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여기 올린 자료는 아까 BP 그거 빼놓고 다 IA 자료입니다. 이거는 1차 에너지 공급 그냥 이 소규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국가가 옆으로 되어 있는 1960년부터 자료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자료가 60년부터 있는 나라도 있고 71년부터 대부분 이제 OECD 국가 71년부터 하는 자료가 대충 다 있고요.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너지 원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이게 뭐 이렇게 60년대에 낮았다가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경우 올라갔다 이렇게 다시 감소되기도 하는데 2020년을 보면 0.111로 나와 있죠. 덴마크 같은 데는 0.051, 우리나라 0.1이고 어때요? OECD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캐나다가 굉장히 이런 거 지표들이 안 좋아요. 캐나다가 소비도 굉장히 많고 1인당 소비도 많고 여기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싸서 에너지가 많아요. 그리고 캐나다가 전력 수비가 세계에서 1인당 전력 수비가 제일 많은 데가 캐나다일 거야.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나라가 에너지 원단위가 얼마나 잘 안 줄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 영국 같은 나라 영국이 0.05고 스위스가 0.04. 이게 근데 이게 매년 이제 업데이트돼서 나올 때마다 값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환율이나 이런 거 영향으로 조금씩 바뀌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종 에너지 소비, 이게 잠깐만 이거 연구가 빠졌는데 여기가 2020년이거든요. 끝이. 그래서 이거를 여기 빼서 쭉 역산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거 아마 91년부터 잡을 거예요. 전력 소비. 그리고 발전량. 이게 이제 우리하고 유럽하고나 다른 나라는 좀 다른 게 우리는 전력 소비가 발전량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섬 국가니까. 근데 유럽은 발전량이 더 적은 나라들도 꽤 나올 거라고 보면 그냥 그 사이에서 거래가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화석연료 발전 비중, 발전량 중에서 화석연료 발전 비중별로, 그리고 이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나머지가 대충 원자력이 대부분 차지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각 에너지 자금률, 가스 자금률, 이건 이제 CO2 배출량, 이거는 퓨얼 컨버스션 해가지고 연료 소비를 통해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네,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각국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리한 그런 통계가 되겠고요. 이게 국제 통계 이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OECD 국가 위주로 있지만 그 통계 지표에 따라서는 전 세계 국가가 다 포함된 그런 지표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OECD 국가의 최종 에너지 소비, 그리고 이거는 CO2 배출량, 아까 그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연료 소비에 따라 CO2 배출량 어떻게 되는지,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81년부터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1인당 그 CO2 배출량, 이거는 GDP당 CO2 배출량, 이거는 최종 에너지 소비당 CO2 배출량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게 CO2 그 배출량이 뭐 전체적인 수치는 그 나라 경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비교해서 뭐가 어떻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1인당 그 배출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별을 비교해서 어떤 뭐 차이가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어때요?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 1인당 CO2 배출량이 엄청 높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많이 높은 나라가 여기 미국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아까 봤지만 캐나다 이런 나라들, 오스트레일리아 굉장히 높네요. 근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오스트레일리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캐나다와 미국은 그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낮게 싸게 공급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 아직 보겠지만 가격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소비가 워낙 에너지 소비가 워낙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GDP당으로 비교해 보면 아까 그 1인당으로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높았는데 GDP당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높은 걸로 나오죠. 캐나다랑 비교해서도 GDP당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높은 걸 나타나니까 1인당은 캐나다나 미국이 우리보다 높았는데 GDP당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높은 걸로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최저 에너지 소비당 CO2 배출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해요. 이게 2019년 데이터를 보면 최종 에너지 소비당 TOE당 CO2 배출량인데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작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호주가 굉장히 높은 이게 그래서 호주가 저렇게 높은 거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석탄 소비가 얘는 발전 내가 70%인가가 이런저런 발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 에너지 소비도 많고 1인당 소비나 GDP당으로 보면 되게 높은데 이걸로 보면 일본보다 작게 나타난다는 것은 오히려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배출이 많은 그 에너지를 좀 상대적으로 적게 일본보다 적게 소비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 이거 최종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환부문 소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1차 에너지를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안 나와서 제가 앞에 1차 에너지 그 통계를 그냥 1차 에너지 통계만 놓고 계산을 안 했는데 사실은 그걸 이제 1차 에너지 기준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연구를 그렇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먼저 뽑아서 쭉 그냥 계속하고 그냥 빨리 끝낼게요. 자, 이런 통계도 있고. 교수님 아까 그 통계 자료에서는 에너지 원은 별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최종 에너지 소비. 아니 원별. 예. 그것도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밸런스 테이블, 각 밸런스 테이블에 가서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따로 어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각국의 에너지 밸런스 테이블을 근데 그거가 데이터가 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OECD 국가 전체는 아니고 한 7, 8개 국가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연구원에서 저랑 내년 해외 에너지 수급 분석비 전망해가지고 전망은 이제 IA 전망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특별히 이제 에너지 수급 통계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거에 사용한 기초 통계 DB가 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거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럼 거기는 주요국에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집어넣고 중국, 인도가 들어갔구나. 뭐 하여튼 우리나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통계 다 IA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 통계 연구 숫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정리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1차 에너지도 에너지 원별로 돼 있고 최종 에너지도 에너지 원별로 돼 있고 산업종별 소비도 다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이제
이거는 에너지 세수 이거 안 되네. 새로 이거가 이제 에너지 세수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OECD의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가서 받아볼 수 있어요. 요게 이 데이터를 추출한 그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그 에너지와 관련된 세수는 1994년부터만 돼 있어요. 그 이전 데이터는 없고 앞에는 이제 OECD 국가, 그 밑에는 이제 non OECD 국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에너지 이게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세 비슷하고요. 그게 카테고리가 이제 에너지고 이건 이제 텍스 레비뉴죠. 세수. 그래서 이거는 달러 기준으로 정리된 거고요. 다음 거는 이제 이거 자국화 기준.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2014년까지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거둔 세수가 27조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어디서 이 통계를 얘네들한테 리포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이 숫자가 잘 안 나와. 이게 좀 많아 사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별세사,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여기 부가세라는 부가가치가 아니라 썰택스에서 추가되는 그래서 주행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숫자를 잡아도 이게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런 숫자가 있고 이거는 이제 총 에너지 세수가 총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총 세수에서 에너지 세수가 한 1990년에 한 4% 이 정도 되는 걸로 나오죠. 이제 OECD 유럽이 좀 5.53%로 나왔고 전체 OECD는 4.57. 이게 2014년에는 우리나라가 7.4%예요. 그리고 OECD 유럽보다도 더 높아요. 총 세수에서 에너지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1년에 국가가 이건 지방세랑 다 포함합니다. 전체 세수에서 에너지에서부터 걷어들이는 세수의 비중이 높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에너지 세금 비중이 과중한데 여기에 탄소세를 또 부과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만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생각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GDP 대비 세금 비율이에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에너지 세금 비율은 2014년에 1.73%, GDP 대비로는 OECD 유럽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네요. 다음 거는 이건 제가 따로 계산한 건데 이거 온실가스 배출 톤당 에너지 세수를 제가 한번 따로 계산해 봤어요. 에너지 세수를 온실가스 배출 톤으로 나눠서 구한 건데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아까 세금 비중이 총 세수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온실가스 배출 톤당으로 보면 굉장히 낮죠. 이게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주로 유럽 국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실가스 톤당 세금이 낮다는 건, 배출 톤당 세금이 낮다는 거는 에너지 소비당 그 세금이 낮다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에너지 그 소비당 세금이 낮은데 전체 세수 규모는 총 세수에 차지하는 규모는 다 선진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보지 않고 앞에 총 세수 중에 에너지 세수의 비중이 높은 것만 놓고 보면 추가로 에너지와 관련된 세금을 신설한다는 게 사실은 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통계만 가지고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것까지 놓고 보면 꼭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가 워낙 많아서 세금이 규모가 큰 건데 단위당 세금을 보면 굉장히 낮으니까 우리나라는 환경 규제가 굉장히 느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훨씬 더 세금을 강화할 여지가 좀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엑셀 가지고 그림 한 번씩 그려본 거에서 이거는 앞에 거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이제 총 세수 중 에너지 세수 비중으로 보면 여기 보면 에너지 세수 총 세수 중에 에너지 세수 비중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하나, 둘, 셋, 이제 5번째. 이 앞에 있는 나라들은 보면 사실 좀 신뢰하기, 좀 통계로 신뢰하기 좀 소득 수준이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사실 빼면 우리가 제일 높아요. 특히 우리가 주요 뭐 이렇게 비교해볼 만한 대상, 벤치마크를 삼을 만한 그런 나라들이랑 비교한다고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보고서 쓸 때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탄소세를 새로 만들어서 부과하는 거는 굉장히 과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제 에너지 GDP 대비 세수 비율로 하면 좀 어중간하니까 이거는 뭐 좀 뭐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밑에로 놓고 온실가스 배출 톤당으로 세율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훨씬 낮고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에너지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이게 교정 조세에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필요하면 다 다운해서 사용하세요. 그 진짜 우리나라가 에너지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많으냐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가격인데 이건 이제 가정용 전력 단위는 메가와트아워당 달러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가정용 전력에 붙는 세금, 이거 가정용 가스 가격, 가정용 가스에 대한 세금, 가정용 석유. 이거 가정용 석유는 그냥 걔네들 표현은 라이트 오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등유 뭐 이런 거 집에서 연료로 쓰는 거, 휘발유 이런 거 말고요. 휘발유 가격은 제가 못 넣었어요. 다시 추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올릴 때 그 가정용에 대한 세금, 산업용은 그냥
전력 가격만 정리했어요. 전력하고 가격하고 산업용 세금, 전력의 세금. 그래서 이건 이제 그거를 국별 비교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걸 가져와서 소팅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가정용 전력 가격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멕시코, 터키 다음으로 OECD 국가중에서 굉장히 낮죠. OECD 토탈이 이렇고 유럽은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다 IA 자리 OECD 토탈이나 OECD 유럽 이거 할 때 이 가격은 가정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때문에 미국이 워낙 수비량이 많은 나라잖아요. 미국 가격이 낮으니까 이쪽 작업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게 가정평균 가격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산술 평균 가격이 어떨 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정도 받느냐 볼 때는 가정평균보다는 오히려 산술 평균이 비교할 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계산 안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주가도 그렇잖아요. 종합주가지수 발표하는데 삼성전자가 막 10% 빠졌어.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뭐 2%밖에 안 빠졌다? 그럼 다른 것들 하나도 안 빠지고 그건 삼성전자가 다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나쁘냐? 전혀 나쁜 거 아니에요. 산성만 나쁜 거지. 그래서 그게 가정평균 지수가 주는 그 착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두 개를 다 사실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평균하고 산술평균.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뭐 이런 거 OECD 국가 걸 빼더라도 우리나라 국가를 보면 가정용은 굉장히 싸죠, 그죠? 근데 이 데이터가 이게 2018년 데이터인가? 연도를 표시하는 그런데 산업용 전력 가격은 우리나라 한 중간쯤 돼요. 중간쯤. 그죠? 산업용 전력 가격은 그렇게 싼 편이 아니에요. 가정용은 다른 나라 상대적으로 되게 싸다고 보시죠. 산업용은 그렇게 싼 편이 아니에요. 이거는 산업용하고 가정용 가격, 그러니까 가정용 가격을 산업용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가정용 가격이 산업용에 대해서 얼마나 비싼가를 보여주는 건데 멕시코는 일이 안 돼요. 이거 뭐예요? 가정용 가격이 산업용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멕시코 좀 이상한 나라예요.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거의 1에 가깝죠. 근데 이게 가정평균으로 한 거지만 OECD 유럽은 2, 우리 두 배나 할까? 사실은 근데 산업용하고 가정용 가격이 거의 같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걸 보면 가정용 가격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항상 가정용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조가 잘못되는 건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정용 가격은 가정용의 종별 원가의 수익은 지금 70도 안 될 거예요. 100원 받아야 될 거 지금 70원도 채 못 받고 할 거예요. 거기서 적자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나중에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세금이죠. 가정용 전력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세금 요만큼인데 그거 비율로 보면 12% 정도 우리나라는 쭉 보면 여기 이게 독일 덴마크는 50%입니다. 여기 이거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이거는 순수하게 세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제세 불안정성. 우리나라 여기에는 산업 자유산 기반기금이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10% 부가세하고 우리나라 전력이 그런 게 가정용에는 산업용은 부가세가 없어요.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급하고 가정용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굉장히 높죠. 거의 그 세전요금을 놓고 보면 이 세금 비중이 더 높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나라가 보면 온실가스 배출당 그 세금이 낮은 거는 결국 연료에 비치는 그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전력이 이거는 이제 가스하고 이제 그림은 안 그렸는데 이제 가스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밑으로 갈수록 비싼 순서인데 우리나라가 한 11번째쯤 되네요. 그러니까 가스 가격은 전력에 비해서는 가정용가 가스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아주 싸게 파는 거는 아니라 전체 편 상대적으로는 뭐 낮은 편에 속하지만 전력값에 비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낮은 건 아니고 세금도 여기 우리나라 세금은 좀 되게 근데 작은 편에 속하고 세금 비중이 이제 9.09% 이건 이제 부가세 90원이면 거기에 10% 99원 받잖아요. 99원에 9원이면 10%인데 이제 100 기준에서 그냥 0.9%쯤 된다는 게 이건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거고 그 세금 비중을 보면 뭐 이런 나라는 뭐 스웨덴이 이태리 뭐 이런 나라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가스도 세금 비중이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석유는 우리나라가 가격이 싸지 않죠. 석유 가격은 세금은 그런데 세금은 낮은 편이에요. 석유에 대한 세금은 부가세뿐만이 아니라 개별소비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16.62%로 되고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에너지원에 붙는 세금은 단위당 세금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여기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세금이 굉장히 작다 그랬잖아요. 전력에. 근데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 차이가 있는 거는 유럽은 발전 연료에 과세를 안 해요. 우리는 개별소비세 붙이잖아요. 발전 연료하고 가스에.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를 합해서 비교해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한 이 정도 될까? 그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닐 거예요. 왜 유럽은 왜 발전용 연료에 세금을 안 주냐? 그건 저도 모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럽은 국가 간의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발전용 연료에 세금을 붙이고 어떤 나라는 붙이지 않는다고 하면 안 붙이는 나라의 발전소가 경쟁력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연료에 안 붙이고 전력 요금에 가격에 붙인다고 판단하는데 아마 이제 그게 합리적인 판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비교하면 유럽은 최종 소비재, 최종 전력 가격에 세금을 붙이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OECD 국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추가로 더 과세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제 뭐 그런 걸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교수님 근데 아까 가스 가격하고 석유 가격은 예. 그 가격 자체에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니까요. 순수. 아니 그거 아까 딱 받아보시면 그냥 최종수 판매 가격이 있고 그 옆에가 세금이고 그 세금 비중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판매 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거고 그걸 빼면 세종 가격이 되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한번 또 세전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 아주 복잡한 모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게 에너지 세수나 아까도 봤죠? 이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세율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여서 이제 이거 이제 세율 변화를 이게 세율이 아까 그 94년부터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94년에 빈 곳이 많아서 95년을 그 초기 언더로 보고 이제 이게 18이라는 게 2018년이에요. 초기 세율하고 세율 증감은 2018년 세금을 95년 세금, 2018년 세금에서 95년 세금을 뺀 거니까 95년에서 2018년에는 이만큼이 더 증액이 된 거죠. 이걸 더하면 2018년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초기 세율하고 이제 이거는 세율의 변화율. 이거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2018년에 몇 퍼센트가 변했는지 이거는 절대액의 변화. 이거는 변화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한번 그러니까 선을 한번 더보기해서 잡은 건데 이거는 뭐를 했냐면 이쪽 설명을 드려서 y는 그 y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 그 차이. x는 초기 세율. 그러니까 초기 세율이 높은 나라가 세금 그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빨리 올렸느냐 적게 올렸느냐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했는데 보니까 이 개수값이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T 통계량도 2.6 얼마니까 이게 이게 P값을 놓고 95%에서 유의하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초기에 95년에 세금 높았던 나라가 세월이 지나면서 더 빨리 세금을 더 큰 폭으로 올렸다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변화율 가지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뭐 그렇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면 그 초기 이제 각각을 본 거예요. 이거는 초기 세율하고 배출량 초기 세율 이 높은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량이 어떻게 됐을까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 세율이 높은 나라가 이게 이제 대충 수평인데 이 두 나라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거 빼면 이건 아웃라이어 비슷한 거죠. 사실은 좀 이렇게 뚜렷한 어떤 그 연관성을 찾기가 좀 애매한 걸로 나오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 세율 증감 가지고 또 한번 해보고 이거는 이제 요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가 약간 좀 더 뚜렷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배출량하고 세율 변화, 세금 사이에는 어떤 그 변화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선부도 보고 이제 이거는 그림으로 저기 단순하게 선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 이건 처음에 초기 세율하고 배출량 변화 사이에 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축이 배출량 변화고 이게 그 행축이 세율이죠. 세율이 약간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는데 피통비량이 낮아서 별로 우리가 90% 수준하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로 나오고 이거 두 번째 세율 증감하고 배출량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데 티통계량도 굉장히 좋죠, 그죠? 그거는 세금을 많이,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많이 올린 나라일수록 배출량이 적게 배출이 됐다는 거죠. 그 세금을 많이 올리면 배출량이 적게 배출한다는 그런 증거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세율의 변화율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놓고 보면 세금을 에너지에 붙는 세금을 빨리 높이면 온실가스 배출량 줄어든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뭐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대략적인 어떤 그 기초 통계 분석한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너무 이제 단순한 모양이잖아요. 사실은 그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세금 하나로 놓고 본다는 것은 별 의미가 사실 없는 건데 이거는 그런 어떤 증거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 초기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을 찾아서 추가로 모형에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분석할 모형을 설정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이 후반부에 이 통계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통계 가지고 분석해서 논문을 쓰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꼭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하나의 방법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국제 통계들을 혹시 뭐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 그림 이거 지금 그리고 제가 그림 그렸던 게 있었는데 없어요.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요게 잠깐만요. 요거 두 나라가 요 나라는 칠레하고 터키 이 두 나라가 좀 이게 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칠레하고 터키를 빼고 한번 그려보면 좀 다른 이게 아웃라이어라고 보고 이게 완전히 이 삼포도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갈수록 이게 이제 세금 그 변화액이 클수록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은 교재에 진전한 이거는 좀 직접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통계들을 활용해 분석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우리가 좀 모형을 가지고서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